충무로 책방 에메드 숨을 만나다 강소희 후쿠오카에서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다. 여행은 언제나 설레는 낭만이다. 4개월 전에 큐슈 여행을 예약해둔 이후 나는 일본에 마음을 주고 있었다. 숨겨둔 애인 사진을 잠깐씩 꺼내어 보듯이 4박 5일 여행을 생각하며 마음 두근거리기도 했다. 오사카, 도쿄, 하코네, 대마도를 이미 다녀온 터라 일본 음식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다. 일본에 저항해온 일제강점기 때 선열들을 기리는 글을 몇 년째 써온 내게 일본에 대한 동경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자그마한 종지에 담겨져 나오는 일본 음식을 그리워해왔다. 지난 도쿄 여행 때 나리타 공항 면세점에서 사왔던 동전 지갑들을 또 얻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자그마하게 꽃잎이 수놓아져 있는 동전 지갑을 한 개만 더 가져도 좋을 것 같았다. USB나 카드, 동전을 넣고 다니기에 안성맞춤인 지갑. 이번 여행에서 비행기와 숙소 예약을 친구가 다 맡아서 해주었으므로 우리가 내릴 공항이 후쿠오카인 것도 모른 채 난 그냥 따라 나섰다. 그만큼 나는 분주했고 고단한 일상을 보내왔기에. 예약된 날 새벽에 인천공항으로 가서 친구와 만나면 다 해결될 거라는 편안한 생각. 그리고 여행을 앞두고 간단한 시술 받을 일도 생겼기에 갈등과 망설임 속에서 포기를 생각했던 여행이었다. 일본 땅에 내리고 보니 후쿠오카였다. 윤동주 시인이 갇혀있다가 숨을 거둔 형무소가 있는 곳이다. 지난 3월간 순국지에 윤동주 시인에 대한 글을 발표했었다.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그의 시비와 그의 기념관을 둘러보고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윤동주 문학관과 시인의 언덕을 방문했었다. 그의 시와 일생과 제국주의 침략에 희생된 억울함에 가슴 아파하며 기회가 되면 후쿠오카에 꼭 가보리라 다짐했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후쿠오카 땅에 내렸다. 먹먹해오는 느낌. 미리 여행에 대해 예습을 하고 여정을 계획했더라면 알찬 여행이 될 텐데 무작정 따라 나선 여행길에 가슴 저린 윤동주 시인이 웅크리고 있을 줄이야. 친구는 후쿠오카에서 하카다로 이동하여 레일 패스부터 구하자고 우긴다. 전철로 몇 개 되지 않으니 하카타역으로 먼저 가서 코인록에 짐을 보관하고 편하게 여행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아침도 제대로 먹지 않고 새벽에 집에서 나선 우리들은 점심 식사부터 해야 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하카타 스테이션 빌딩에서 나오려는데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황급히 건물로 뛰어들어가 건물 전체에 방송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식사했던 8층으로 올라가 앉았던 테이블을 살펴보니 내가 앉았던 의자 옆자리에 내 여권은 얌전히 앉아 있었다. 황망한 30여 분을 보내고 우리는 하카타역에서 길을 물어 후지사키역에 있는 후쿠오카 형무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발을 옮겨 전철을 타러 가는 길에 우리를 유혹하는 상점들. 결국 친구는 일본에 와야만 살 수 있다고 우기며 화장품 몇 개를 사려 했고 위층으로 올라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텍스프리까지 받느라 하카타역에서 시간은 꼴깍꼴깍 지나고 있었다. 윤동주 시인에게 가는 길은 그렇게 멀고 더디었다. 하카타역에서 후지사키역까지는 전철로 몇 개 되지 않았지만 역에서 내렸을 때 어둠과 보슬비가 함께 내리고 있었다. 겨울 해가 짧은 것을 탓해야 하는지 쇼핑에 대한 욕심을 탓해야 하는지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곳 우리나라 서대문 형무소처럼 붉은 벽돌에 고즈넉한 운치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던 상상은 여지없이 깨어졌다. 그저 평범한 시멘트 건물이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형무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비원은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다. 경비원의 시선이 멀어질 무렵 멀찍이서 그곳 전경을 사진에 담았다. 그래야 할 것 같아서였다.
아무 느낌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현대식 건물. 그곳에서 70여 년 전에 윤동주 시인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숨을 거두었다.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그런 비통을 전해주듯 눈물처럼 겨울비가 내렸다. 여기까지 찾아와준 한국의 시인들을 하늘에서 윤동주 시인도 아파하는지. 자화상 윤동주. 산모롱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카타역으로 돌아와 벳부로 가는 기차를 탔다. 기차는 화려했다. 우리나라 기차와는 달리 화장실 문이 도명으로 되어 있다. 열차의 좌석도 모두 가죽인지 세월의 흔적이 묻었는지 갈라져 있다. 오래된 가죽 소파를 보는 느낌이다. 우리는 벳부로 가는 열차 안에서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었다. 흔히 볼 수 있는 열차 안의 풍경이다. 기차 시간에 맞추느라 식사할 시간이 없는 이들은 도시락을 기차에서 먹는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일본은 도시락 문화가 발달해 있다고 하더니 과연 그랬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기차와 도시락 문화가 아니던가. 우리나라 서울역도 일본 도쿄역을 본따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지었고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을 처음으로 개통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우리 조선을 미개한 상태에서 문명화시키고 우리에게 선진 문화를 전해주었다고 자부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조선의 물자와 일본인들을 인천으로 이동시켜 인천항에서 일본으로 실어가려는 그들의 이기심을 위해서 경인선 철도를 만든 것이지 대한제국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절대 아님을 역사는 안다. 한반도와 중국을 침략하여 대동아 전쟁을 단행하고 미국 진주만까지 공격했던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번 여행에서는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었다. 그냥 온천을 즐기며 쉬자고 떠나왔던 여행이 아니던가. 하카타역에서부터 비가 따라왔는지 벳부역에 도착하니 그곳에도 비는 여전했다. 역에서 도보로 8분 거리의 숙소를 찾아가는 건 쉽지 않았다. 주소 하나만 갖고 찾으려 하니 역에서 동문으로 나가야 할지 서문으로 가야 할지 무조건 택시를 타고 주소를 기사에게 보여주었다. 3분 만에 우리는 공간 이동을 하여 숙소에 도착했다. 방에 들어간 순간 70여 년 전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진 윤동주 시인의 시 한 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윤동주 시인이 일본 유학 시절에 이런 방에서 기거했었구나 하는 느낌이 밀려오는 방이다. 다다미 방을 처음 본 내게 밀려온 시 한 편.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 한국의 시인은 없을 것이다. 아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를 가슴 아파한다. 시를 사랑해서 시를 썼고 한글을 사랑해서 한글로 시를 쓴 것이 그가 일본에 지은 죄의 전부다.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총을 쏘아본 적도 없다. 기미 3.1운동 때 그는 15개월 된 신생아였다. 그런데 그에게 건국 훈장 독립장이 주어졌다. 유관순 열사가 받은 서운과 같은 등급이다. 독립만세를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감수성 예민한 미청년 윤동주. 그가 죽고 그의 유고시를 시집으로 출간해준 이가 정병욱 교수다. 연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공부할 때 함께 기숙사를 썼던 그의 룸메이트였다. 윤동주는 육필로 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정병욱 친구에게 한 권 맡겼다.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 정병욱은 고향 어머니에게 맡겼고 어머니는 그의 시집을 항아리에 담아 마룻장을 뜯고 마루 밑에 숨겼다. 그렇게 일본 순사의 눈에서 무사했던 윤동주의 시들은 해방 후 윤일주와 정병욱이 시집으로 발간을 했다. 그의 시집이 나왔지만 해방 후에도 한국인들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여 불안한 시대를 살아야 했고 시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그의 시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은 그를 죽인 일본의 아가씨들이었다. 윤동주의 시를 사랑했던立教 대학 동문회 아가씨. 그 아가씨는 윤동주의 시를 영어와 일어로 번역해서 널리 전파하려 했고 그 직전 윤동주는 일본에 체포되었다. 윤동주의 생물학적인 생명이 끊어졌지만 그의 시를 사랑한 일본 아가씨는 그의 시를 일본에 전했다. 일본 아가씨들이 그의 시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의 시는 영어로 번역되어 세계인들에게 전해졌다. 그의 시가 외국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자 그때서야 윤동주는 우리 조선인이다고 급히 서둘렀던 한국의 문단. 물론 해방 후 곧 한국전쟁이 일어났으니 우리 한국 문단은 우리의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고 챙길 여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나는 육첩방 남의 나라 비 내리는 일본 땅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규슈섬은 쓰시마 섬에서 조금 더 남쪽에 위치해 있다는 위치를 생각하면서 이 섬 나가사키항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었다는 역사를 이번 여행에서는 외면하자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낭인들이 시모노세키에서 파견되었었다는 사실도 구마모토 성이 한국 침략의 근거지였다는 사실도 모두 잊은 채 온천의 도시 베푸에서 푹 쉬자는 생각을 하다가 괴로움에 뒤척이던 큐슈의 첫날 여행하기 힘든 몸 상태로 여행길에 나선 부모함을 자책하면서 외면하는 옆모습에 슬퍼할 역사 기행문들을 접으면서 잠을 설쳤다. 하루 빌린 내 방, 유리 문 밖은 온통 바다였다. 어딘가로 배를 저어가고 싶은 바다, 바다 건너 보이는 불빛들, 그 섬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